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한국의 제반 경제 조건이 안 좋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세계 경제 전체가 위협받는 흉흉한 얘기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진위를 좀 따지고 싶은데요. 가깝게는 11월 위기설, 더 나아가서는 무슨 3차 세계대전 이렇게까지 쫓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한 분을 모셔서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흉흉한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쟁 공포 속에서 금값은 뛰고 네. 환율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지정학적 음, 리스크죠. 요즘에는 지경학적 리스크라고도 맞습니다. 네.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이 리스크들을 좀 병렬로 이렇게 착착착 정리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국제사회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전쟁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헤즈볼라, 네. 하마스 이래서 이게 중동 전쟁으로 번질까? 그러면 이제 그건 국제 유가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느닷없이 북한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러시아 파병이 벌어지면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다. 이거잖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봐도. 근데 북한이 참전을 하는데 또 러시아군에 배속이 돼서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우리도 월남전 가지 않았느냐 뭐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행동 반경을 갖고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 이렇게 간 게 그냥 갔겠느냐. 돈도 세상에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그 러시아의 그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이 되면 결국은 이제 그 군사 기술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 음흠. 거기다가 또 트럼프 미국 대선이 트럼프 쪽으로 가네 마네 그런데 사실 뭐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 대선이라는 게 총득표수에서 이겨도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제 변수로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경우에 이 뭐 각국에 대해서 관세를 다 올리겠다. 뭐 맞습니다. 인제 이런 네. 얘기하고 뭐 중국에 대해서는 뭐 60% 아니 100% 200%도 하겠다. 인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주변 얘기들이 너무 우리를 또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습니다. 예.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인제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돼서 과감하게 중의원을 해산을 했는데 지금 연합 정권도 지금 안 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시바 총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엔저 현상이 엄청나잖아요. 아베노믹스 예.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건 또 우리하고도 또 연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최근에 그 아시아 지역에서 1 인당 GDP가 1 등을 했어요. 일본이 이제 달러로 그 환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랑 한 3,000불 차이가 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일본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엔 문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엔은 어쨌든 기축 통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음흠. 이런 복합적 요인들이 우리를 지금 계속 네. 감싸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때문에 네.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죠. 달러 환율이 1,400을 넘는 형태가 이런 상황이면 계속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환율이라는 거는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그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입에 그 유리하면 수출에는 불리하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어느 하나가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제사회 자체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불편한 불확실하다. 상황. 그 복합 위기가 그야말로 음흠. 그대로 엄습을 하는 네. 이런 상황에 있고
게다가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나쁘고 잠재 그것까지 또 얘기해 주시네요. 성장률마저도 위협을 받는 음.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음흠. 이제 걱정들이 많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착착착착 정리만 일단 하고 가자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미국의 트럼프, 북한과 러시아는 푸틴과 김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앞서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까지 합치면 뭐 장난이 아닌데 우리 여기서 가장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먼저 짚고 가야 될 거는 북한, 러시아 이쪽 이슈일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화제고 네, 그다음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물리적인 타격까지 걱정되는 맞습니다. 네.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게 원화라는 게 사실 그 나라의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이 맞습니다. 반영돼서 우리 원화의 가치가 결정되지만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나라 가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작용을 분명히 하죠. 그렇죠. 네, 그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네. 나오고 최근에 뭐 중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중국이 굉장히 애를 써서 경기 진작을 하려고 해도 아직 경제 심리를 네. 자극은 못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 국내도 못 하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하겠느냐 이런 네. 것처럼 한 국가의 그 불안 정세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뭐 깊게 뭐 늘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이른바 우리는 심지어 막 미사일 쏴도 또 쐈네 그렇죠. 막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런데 네. 이제 외국 투자자들 특히 신규 투자자들이 볼 음. 때는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제 한국에 오래전부터 와서 있던 사람들은 또는 그런 투자자들은 뭐 대강 이렇게 해서 가면 되니까 이거는 생각한 것보다 덜하다, 네. 더하다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국과 새로운 먼 흐름을 잡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국 경제가 나쁘다고 그래서 한국한테 그래도 대체 시장을 찾아서 왔던 자본들이 한국이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음흠. 일단 아시아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조금 빼갖고 다른 데로 가볼까? 이렇게 그쵸.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같은 예, 조건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위기 관리를 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아하. 특히 이제 북한과 러시아 지금 북러 관계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음. 어쨌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처음에 작년 9월 13일 도치니에서 회담을 했을 때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해서 자신들이 어쨌든 그 러시아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끌어내자. 그게 원래 이제 북한이 늘 해왔던 중러 사이에서의 중간자적 이익을 극대화시키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북한이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이용하는 외교 네. 전략을 쭉 써왔던 것 같긴 늘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는 중간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중국에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음. 중국은 국제사회도 의식해야 되고 특히 미국이 너희 북한을 도와주면 안 돼. 지켜보고 있어. 예,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하고 있는 틈에 음. 사실 러우 전쟁도 러시아는 중국의 지원을 계속 바라고 있었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소식이 안 오니까 우리 둘이라도 뭉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구조적으로. 고립된 두 예,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네. 국제 안보리 제재를 받는 정말 왕따 국가잖아요. 네. 둘이서 만났는데 이 공교롭게도 진짜 북한 핵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만났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유사 핵 동맹에 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이렇게 갔는데 올해 6월 19일 날 푸틴이 북한을 방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양측이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전쟁 상태가 되면 물론 뒤에다가 뭐 유엔 헌장과 각국 법에 따라서라고 돼 있지만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도와주는 게 북한이 밝혔듯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 조약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은 뭘 보고 했겠느냐. 우리가 남북한 간의 유사 문제가 되면 러시아 당신들도 와야 된다라는 반대급부 때문에 한 거란 말이죠. 반대급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조약상의 큰 틀이고
실제로 북한이 지금 사실 고급 과학 기술을 러시아가 넘겨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네들도 네.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건 아니고 그것도 그리고 있고 중국이 자기네들의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이익도 있고 핵심 그렇습니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핵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정찰 위성이라든가 이게 정찰 위성이 쏘면은 한국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그럼요. 세계를 보고 북한도 보고 음. 서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과학 기술로 무장된 잠수함이 뜨고 그러면 그거는 뭐 중국 바다 우리가 공유하는 바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다니기 때문에 그 중국이 만만치 않게 견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보시면 아시지만 핵을 쓰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포 그리고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 재래식 전쟁이 된 거고 그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드론 전쟁입니다. 드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 음. 이런 쪽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갖게 된다. 물론 이제 우리도 오래됐어요. 월남전 경험이라는 게 오래됐지만 그런 것들로 무장됐을 때 음. 거기에 전쟁 전시가 되면 러시아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김정은이 갖고 있다면 뭐 아주 대규모 도발은 아니더라도 국지적. 뭔가 국지적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 지금 그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ICBM 발사대를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7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카드는 항상 그런 거예요. 카드를 이렇게 까서 보여주면은 그건 더 이상 카드로서의 효력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핵실험 카드까지 꺼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신들이 ICBM은 확실히 준비가 돼 있고 여기에 그게 설사 이제 고각 발사를 안 하고 정상각 발사를 조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최대한 미국 네. 가까이. 그때 이제 요 예를 들어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은 러시아가 어쨌든 ICBM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만큼 힘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와도 다 연관이 돼 있는 네. 거지만 한국의 그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게 더 좀 옥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보면 금방 기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한국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대한민국 같이 통상 국가고 예. 수출을 해야 되고 그나마 올해 수출이 조금 미진합니다. 그, 괜찮았다가 네, 최근에 예. 다시 내려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낫었는데 그거마저 지금 문제에 봉착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결국 이제 수출이라는 거는 국내적인 것도 있지만 국제에서 얼마나 소화를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게 되면 뭐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만 그러냐? 다들 그런데. 아이고 근데 지도 펴서 보면 그런 생각 싹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실 위치가.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굉장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네.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응 얘기는 조금 이따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 정부 얘기.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미 오랫동안 여기서 사업을 하던 뭐 투자자라든지 사업체 입장에서는 또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북한의 파병이 굉장히 우리가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아니 이럴 수도 있나 싶은 네.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잖아요. 특이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다른 의미로 더 강도 높게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파병을 보고 우리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심지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지조차도 그러니까 이른바 저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정부의 우호적인 네네. 신문들조차도
위험한 선택을 하면 안 음. 돼.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나 대응 움직임에 불필요한 논란이나 역효과를 음.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네. 어떻게 해야 저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관점에 지금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너무 나서서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데 음.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러시아의 반대급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일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인제 지금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미리 음. 사실은 마 10,000명이 됐든 뭐 13,000명이 됐든 얼마가 됐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하거나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아직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전투에 얼마가 참여가 되는지 음.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지 이런 네. 것들이 아직 안 나오는데 우리는 아마 그거를 인제 북한에 대한 경고로 얘기를 한 음. 건데 그 '가만히 안 있겠다. 당신들이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 국가들이나 이 네. 국제사회가 볼 때는 '아 왜 이렇게 한국이 너무 오버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는 오바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을 관리하는 데서는 너무 앞서 나가실 필요는 어. 없는 거죠. 참 북한만 듣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자체는 음. 잘못된 게 음. 없지만 지금 아직 그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계획을 음. 사실은 한미일이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한미가 지금 밀접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음. 근데 미국마저도 지금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또 대통령실에서는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좀 먼저 나가서 우리가 미국을 끌고 먼저 오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어.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라든가 권사과학 기술 지원이 우리가 이제 시계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간다면 음. 공격용 살상 무기는 줄 수는 없지만 음. 우회적으로 방어용 무기는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음. 방어용도 직접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미국을 통해서 뭐 지금 가고 미국이나 있죠. 폴란드나 예예예예. 뭐 이런 이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그들의 무기를 대체하는 형태로 음. 가야지 음. 우리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냥 쓰이면 안 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방어용 무기를 보내면 기존에 그런 그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던 국가들의 음. 방어용 무기가 교체 차원에서 음. 넘어가고 우리 무기와 뭐 이렇게 같이 음. 북한 무기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말씀하신 대로 남북한이 마치 뭐 대리전하는 것처럼 돼 음. 버린단 네. 말이죠. 그거는 이제 절대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파병이나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거는 아주 먼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도 있고 음. 지금 이제 안보리 논의도 유엔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안보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인데 자기네가 거기에서 음. 뭐 그거를 찬성할 리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다만 공론화는 해야죠. 음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음. 당사자라는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라든가 이게 되면 한반도가 위험해지고 한반도가 위험해진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동북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이 다 위험해지니까 음. 각별히 각국이 신경을 써 달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음. 이해를 하는 게 음. 더 좋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데 있는데 사실 국가 안보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어. 이게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음. 이 상황을 그냥 묵과를 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확인도 굉장히 미적거렸단 말이죠. 네. 사실 중국도 음. 그래요. 그러면 그 뭐 당사국들이
안정을 찾고 뭐 흥분하지 말아라. 한 해만에 한 늘, 소리. 예. 늘 하는 얘기만 한단 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훨씬 절박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미국은 아. 국무부에서 그 중국한테 우려를 그대로 전달을 했고 음. 엊그저께 러시아 외무차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만났단 말이죠. 저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뭐 어.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네. 이게 자꾸 에스컬레이팅이 되면 음. 이게 복잡해진다. 너희한테도 손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여기 점에서 그만하지 이거를 이 이렇게. 상태를 더 지속을 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게 만들면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도와주고 있잖아요. 음. 보이지 않게. 그 그쵸. 문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어. 간접적으로 했다고 보고요. 아,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식의 중립적인 태도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 이제 그렇죠. 못할 수 네. 있어 그리고 이러면서. 북한하고도 음. 실제로는 상당 부분 물밑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ICBM 실험이나 7차 핵 실험 같은 게 나면 그 도발을 하면 뭐 정신은 없겠지만 국제사회가 네. 대북 제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중국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중국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중국 얘기 잠깐 하자면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뭐 재진입 기술을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그것을 근거로 예를 들면 정말 초입까지 중국의 턱 밑까지 미군 군사력이 들어오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제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도 미국이 세대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중국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때 원래는 연평도까지 올라가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항의를 하고 정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타협을 뭐 타협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알았다 그러고 간 게 경렬 비열도예요. 음흠. 거기 태안반도 밑에까지만 이제 갔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서해 우리가 부르는 서해라는 데가 400km밖에 안 돼요. 너무 네, 좁아요. 그죠? 심지어 강대국 쫙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미군의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 무기가 오면 베이징, 상하이가 전부 공격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북한 문제로 인해서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막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줘 그러는데 중국도 내 거가 석자입니다. 야, 너 때문에 여기까지 미국 그렇죠. 들어오면 어떡해? 이거죠. 한마디로. 미국하고도 교역을 해야 되고 네.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소비 시장이 예, 크죠. EU하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시에 두 개의 적을 북한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EU하고는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EU 국가들이 당황할 만큼 북한이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한국의 이 동양에 있는 특정 국가가 지금 파견을 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폭풍 군단인가? 네. 그런. 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중국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이거는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냉전 구도를 지금 러시아하고 했으니까 중국까지 끌어들이면 이게 중국, 북한, 러시아 냉전 구도가 형성이 되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한미일 구도라든지 한미일 북중러 뭐 확실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해야 자기네들이 이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 핵을 보유해야 되고 자위권을 발동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아는 거죠. 이 파병을 지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북한이 더 말을 안 들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네. 어쨌든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이런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말을 잘 안 듣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평화 중재자 역할 하려고 그러다 실패했고 네.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도 내가 좀 해볼게 하다가 실패했고 중국을 안 믿는 거예요. 네. 많은 국가들이. 그럼 지금 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중국이 나설까? 그럼 이제 중국이 안 나서게 되면 국제 평화 이미지만 강조하는 일반론만 강조하면서 이제 물밑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공간이 중국이 볼 때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음. 지금은 일단 관망하는 자세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관망에서 피가 열심히 나는 데는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뭐 북한이랑 중국이 뭐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뭐 선열, 음. 응성 막 이래 가면서 굉장히 가깝지만 사실은 지금 내부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럼 약간 말을 너무나 안 듣는 철없는 동생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긴 한데요. 네. 만약에 정말 이거는 정말 만약입니다만 세계 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왜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동맹국도 참여하다 보니까 커진 네네네. 거잖아요. 북한이랑 아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북한이 들어가고 우리도 최악의 경우 음. 또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만약에 참전을 하면 중국도 그럼 들어오게 될까요? 그 이제 중국이 전략적 결정을 해야 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남북한 간에 굉장히 긴장이 생길 엄청나게 수밖에 높아지는 없죠. 거죠. 북한과 중국은 1961년에 중조 5호 조약이라는 걸 맺었고 거기 이제 2조에 보면 하여간 상호 방위 지원하게 돼 예. 있어요. 음. 우리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 그 방위 공약이 네. 있고 그러면 한중이 아무리 협력 관계라고 그래도 이 남북이 문제가 생기면 중국을 갈 수밖에 없는 네. 중국은 북한을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가야죠. 없는 예. 구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확전이 된다면 뭐 주한 중국과 미국의 전쟁으로도 갈 수 있다. 이게 그쵸. 인제 큰 시나리오예요. 네. 그런데 중미가 남북한 때문에 네. 연루돼서 그런 거를 하려고 할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너무 잃는 게 예. 많은가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네. 상황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뭐 많은 사람들이 남북이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이 뭐 북한을 음. 소위 조종해서 음. 남북 간에 문제를 만들어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고 그 틈에 대만을 뭐 네. 그런 합병해야겠다. 뭐 시나리오도 이제 이런 있습니다. 것들도 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뭐 자기네 계산대로 만만하게 갈 수가 없죠. 사실은 남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대만도 중국한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음. 어쨌든 전쟁이 재래식 전통전으로 가는 상황이 돼 버렸고 네. 사실 핵 같은 거를 쓰면 상대방에게 핵을 쏘라고 하는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음.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핵 억지력이란 말이 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 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가면은 안 되는 당위성도 있지만 어. 그렇게 가면 정말 3차 대전이 뭐 네. 공멸로 가는 거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음. 아마 그렇게 한다면 인류가 2차 대전 이후에 해왔던 이 평화 시기 음. 그리고 나름대로 경제 발전 이 해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 독재자라든지 뭐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전쟁으로 비화되면은 정말 안 된다. 음. 뭐 이런 생각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쵸. 그게 뭐 1%의 0.1%의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는 거기 음.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내면서 음. 그걸 가지고 국제사회에 발출하는 게 아니고 음. 북한에 대한 발출을 하면서 그걸 유추 해석하게 하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들어봐, 생각해 그런 봐.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게 어. 우리 정부가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지금 나오는 메시지만 보면 사실 갈등의 수위가 에스컬레이팅 되는 느낌이 강하게 맞습니다. 들어서 네네.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3차 세계대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이유는 미중이 패권 경쟁을 워낙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미중은 안 싸웁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형태로 이제 어, 움직일 수 있죠. 최악의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네네. 움직이는 자세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얘기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맞습니다. 네. 최근에 벌어졌던 일련의 경제적 흐름은 다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세계 판이 바뀐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저희가 2부에서 마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